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정부의 살림살이 계획, 예산안입니다. 이걸 그럴싸하게만 짜면 안 되겠죠. 해마다 처음에는 덜 쓰겠다라고 했다가 모자라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이걸 깨기 위해 노력을 좀 하려나 봅니다. 오늘 국민회의에서는 앞으로 새로 돈을 쓸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기존 사업을 줄이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 영어로 돈을 내는 거죠. 고는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갈 수 있다, 그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90년에 단기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아예 이 페이고 원칙을 영구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정부의 살림이 악화되는 게 속속 드러나니까 일단 쓸 돈을 확보한 뒤에 새 일을 벌여라, 이런 페이고 원칙은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 없이는 세출 확대 없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원 없어서 복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보험 용어들 한번 알아보겠고요. 가입할 때는 다 될 것처럼 하다가 막상 필요할 땐 안 되는 게 많은 보험 혜택까지, 보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최근의 노동계 핫 이슈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해외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산뜻한 출발을 해주었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점점 꼬리가 가늘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아침 시초가는 11포인트나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2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4.75포인트, 전일 대비 0.24% 하락하면서 1992.2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었습니다만은 기관의 매도가 3천억 이상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 상승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참 공교롭게 박스권이 상당히 길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펀드 자금들의 환매가 상당히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기관 매도로 연결되는 상황이라서 2000포인트를 넘으려면 매수 세력의 에너지가 조금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달러 약세와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등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매도 세력이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좀 세다 하는 게 오늘 또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하고 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장중에 이렇게 좀 어려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간신히 상승 마감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전일 대비 0.07포인트, 0.01% 상승하면서 562.1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양상 보여주었는데요. 이로써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0선에서는 왜 이렇게 치고받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고 파는 것들 공방이 좀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게 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정도를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 2년간 우리가 이제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외국말을 자꾸 써온 것이고요. 한국말로 표현해 보자면 가두리 장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일정 수준 떨어지면 한국 주식들의 자산 가치 등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2000선 정도를 넘어가면 수익 가치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매도세가 나오죠. 특별히 한국에서 지금 펀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적지 않은 수가 펀드를 단기 투자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면 뭐 주식을 개별 매매하듯이 그렇게 매도를 해서 펀드 차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펀드 같은 경우 주식으로 얻는 차익의 경우는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포착이 되고 실제로 판매망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조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권유했던 사람들도 과거에 이제 펀드를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네. 수익을 길게 보지 못하고 아주 짧게 보면서 그 매도를 권유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들이 2,000포인트만 되면 좀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시장의 매물 압박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아주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들불처럼 번지는 그런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롱숏 관련 네. 상품이 있는데요. 예. 뭐 최근에는 롱숏 펀드로까지 나와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파죽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상품인데요. 2012년, 13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10%가 넘는 성과를 내다 보니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그것이 알려지면서 펀드 형태로 팔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롱숏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오면 네. 그쪽에서는 숏이 뭐냐면 매도, 파는? 팔자고요. 네. 롱은 사자인데 이 숏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숏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또 지수의 상승에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떤 경제에 대한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수급이 좀 좌우하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사실 거의 전적으로 수급이 강세인 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을 움직이는 큰 두 축은 하나는 수급이요, 하나는 실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 2주간 외국인들 자금들이 계속 GEM이라고 하죠.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 쪽으로는 66억 달러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 시장에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지난 네.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약세와도 상당 부분 연계된 그런 매수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데요. 그 수익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가치 쪽은 여전히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 중국의 GDP 발표가 있는데요. 예. 대략 7.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3%면 사실 절대 수치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지만 그동안이 워낙 중국이 고공행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들의 네. 수출입 동향을 썩 자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 가치 쪽의 실적 부분에서의 시장에 대한 확신을 좀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대부분 수급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나오는 중국 GDP 한번 좀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약 5천 계약 정도 네.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에 지수 상승 2,000포인트까지 할 때 2만 계약 이상의 선물을 매수해 주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다 매도로 돌리게 될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시장 예. 하락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요즘 바쁘죠? 네. 예. 불법 사채업자 또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 네. 이른바 민생 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탈세 그러면은 이제 무슨 대기업들이 돈 해외로 빼돌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서민들한테 불법 내지는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네. 또 세금도 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아주 죄질이 나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 민생 침해 사범 지금 113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네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은 예컨대 이제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조 내지는 변조한 다음에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고 그래서 전국
게임장에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이 세금을 탈루한 이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다수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서 폭리를 취하고 거기다 탈루까지 하는 이 불량식품 유통업자들. 네. 그리고 서민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 또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일삼으면서 탈세까지 하는 전주 사채업자들. 요즘 사실 그 대부업이 양성화되면서 이런 불법 사채업이 많이 사라졌고 네. 또 더 음성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밑으로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그 악덕 전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생계형 대리운전 기사. 사실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생계가 어렵습니까? 예. 그런 생계형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과다하게 떼고 차명 계좌로 돈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이 대리운전회사 네. 또 이번에 조사를 받고요. 벼룩에 간을 내먹는군요. 네. 네. 이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차명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그 미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예. SAT라고 하죠. 그 학원 또 영어 유치원 이런 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네. 뭐 대기업들은 절대 아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알고 봤더니 폭리에다가 탈세까지 네. 두 개의 아주 그 죄질 나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됐는데 아마 이 국세청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점점 강화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이라든가 뭐 큰 어떤 뭐 이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있지만은 사실은 생활 밀착형 이 탈세 사범들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죄질은 더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죄질이 더 나쁜가요? 사실 저는 대기업이나 부자들도 좀 뭐 고액 자산가들은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세금을 많이 빼돌리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가 뭐 죄질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우아함을 저는 누려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조사가 됐으면 합니다. 청년 고용 대책, 뭐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이게 뭐 사실은 대책이 어떤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 네. 실업 문제는. 근데 어쨌든 정부가 또 이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아마 뭐 제 기억에도 청년 실업 해소 대책,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 뭐 무수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번에도 또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해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중견 중소기업 중에 이른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든가 뿌리산업 이런 쪽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들에게는 예. 최대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고졸 근로자가 1년씩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네. 100만 원씩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이 되겠는 거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사실 이런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뿌리산업에 재직 중인 이 고졸 취업자가 한 5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예, 상당수가 아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개인한테 주어지는 거고요. 또 이 중소기업 이 청년 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 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의 50% 정도로 이제 조금 줄이고요, 한도를. 예. 대신 인턴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기존 180에서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어쨌든 그 실질적인 혜택이 좀 본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바꾼다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맞춤형 특기병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학습 병행 제도라든가 또 취업과 연계시켜가지고 군 복무 중에도 어쨌든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맞춤 특기병제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입대 전 기술 훈련을 이제 원래 3개월에서 1년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주고 대학 재학생들도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 있고요. 또 네. 이른바 경단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런 여성들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 조금 이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일과 스위스식의 도제 훈련을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직업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과정이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학교 수업은 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3, 4일 정도는 기업에 가서 이제 직접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직업 교육을 받고 그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으로 갈 수 있게 독일과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네.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전체 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졸자들의 이제 눈높이가 이제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지만 이제 시중에 인력 수요는 굳이 대졸자까지 필요하지 않는 직종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학 진학보다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학에 진학할 사람은 진학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찌감치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서 바로 취업 전선에 들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인데 사실 독일이나 뭐 스위스가 기술 강국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직업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글쎄요 또 근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기술 교육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성 교육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너무 기술자로만 키우는 네.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단편적인 제도라든가 지원책 가지고 사실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 그다음에 네. 이 직업과 학업을 선택하는 하나의 그 관행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좀 큰 틀에서 바뀐다면은 조금 더 희망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로 모든 맞아요. 문제가 예.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집값이 뛰는 이유, 뭐 이 전세난이 심화되는 이유도 이제 거슬러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이 교육 문제하고 걸리지 않습니까? 대치동 전세가 비싼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컨대 지방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도 네.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교육 문제가 걸리고 해서 예. 참 우리나라의 이 교육 또 대입 이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나온다면 아마 대통령 선거 당장에도 뽑힐 것 같은데. 저도 뽑을 것 같아요. 네, 참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중은행장들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집이 됐죠. 네, 오늘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네. 뭐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최근에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주택기금 횡령 사건 또 도쿄 지점 비자금 조성 예. 의혹 또 우리은행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보 유출 사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더 큰 의미의 기강회의랄까요. 그렇죠. 하나의 예. 뭔가 좀 이 나사가 풀린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최 원장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미중유의 금융사고는 네. 금융의 기본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결국은 퇴출당할 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보험 뭐 하나씩은 다 드셨을 건데 깨알 같은 글씨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려운 약관. 필요할 때는 또 등을 돌립니다. 대체 이게 왜 그런 건지 평소에 궁금하셨을 내용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멍석 유사품 사랑해요.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켜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보험 약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가 내고 이 보험을 계약을 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설명을 좀 해주다가 대충 넘어가요. 뒤에 보면은. 근데 듣고 있으면은 대부분의 질병이 다 보장될 것만 같은 느낌 아주 강하게 받죠. 근데 막상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은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러저러해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듣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제야 이제 보험 설명서를 아주 그냥 샅샅이 살펴보게 되는데 생소한 단어가 온통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전문 용어라서 잘 이해도 안 되고요. 근데 보험 약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약관 자체가 보험의 함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무리도 아닌데요.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호 본부장님은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긴 했을 것 같은데. 네, 읽어보긴 했는데. 예. 사실 양도 너무 많고, 네. 아시는 것처럼 용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요. 네. 사실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한국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전 몇 가지는 이제 찾아서 익숙해졌어요. 상피, 내암 이런 거. 네. 예, 그런 건 이제 연기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네.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어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또 애매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에 CI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CI 보험이요? 네네, 이게 이제 중대한 질병을 이제 보상하는 보험인데, 네. 이제 수당이 가장 높기도 하고 사실 가장 비싼 보험이에요, 이게. 네. 근데 약관에 보면은 이제 중대한 질병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요? 중대한 질병이란 예.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진환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중대한이 보통 뭔데요?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큰 질병 보상하는 거다라고 네. 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데 네. 가입을 해놓고도 사실 이제 보상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대한 질병의 정의 자체가 네.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병원에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그 중대한이라는 게 주관적이니까 B 병원에서는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는 중대한 질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그건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된 그런 문구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예. 보험 약관에 이런 문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또 일반인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네. 그런 이제 용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한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뇌졸중이 아니라 출혈, 경색 등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네. 모르겠는데요. 의사가 네, 아니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암도 어떤 보험사 보면은 이게 뭐 이제 지름이 1.5cm 이상 되는 암이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해놓기도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암세포를 꺼내서 보지 않는 한 이게 지름이 그렇죠. 1.5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험사 스스로가 이렇게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지적이 나온 게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금감원에서 약관을 쉽게 만들라고 권고를 해도 이게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약관이 쉽고 명확하면은 오히려 이제 보험사가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무슨 질병, 그러니까 그냥 암이라고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보험을 만들어 놓으면은 암일 때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중에서도 이제 중대한 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놓으면은 사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중증 암이면 다 해주겠거니 그냥 막연히 이렇게 가입을 하지만 이제 정작 가입을 해놓고 보면은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요청하면 이제 보험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지급을 가급적이게 네. 안 하거나 적게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약관에 대한 어떤 규제, 규칙 같은 게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보험사 맘대로 해도 돼요? 사실상 이게 이제 이제 의료 실비 보험만 이제 지금 이제 전체 보험사 공통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보험들은 이제 각 보험사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세부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건 당국에서 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좀 마련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요? 사후에 그냥 이렇게 점검하고 뭐 고쳐라라는 정도의 지도하는 걸로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약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쉬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이 들어가고 이게 그냥 자율 규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뭐 일정 정도 이상의 뭐 어려운 용어를 쓰게 된다라던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 처벌 규정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질병보험에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을 했다가 보장 한번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어찌됐든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에 걸려야 이제 보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뭐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이제 보험 상품의 효용성은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기 같은 뭐 일상 질병에서는 뭐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평소엔 잘 모르다가,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부담이 돼도 이제 불안감에 유지를 하지만 정작 이제 큰 병에 걸리면은 이제 보험사가 가입할 때하고는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게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민원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고할 때는 뭐 암 치료비가 뭐 수천만 원씩 드니까 이거를 다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뭐 지급을 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뭐 암 치료비에서도 이제 제외되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평균 수천만 원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건강보험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광고 자체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사들이 돈 버는 거는 이런 약관 잘 모르고 정말 꼬박꼬박 돈 내는 건강한 가입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구라는 생각. 그렇죠. 예, 좀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 99% 암 진단을 받으면은 지급이 안 되고요.
100% 암이어야지만 그 보상금이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안 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사례 중에 있는데 국립암센터에서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했더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지급을 안 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보험회사 그 어떤 입장에서는 기준? 그러니까 예. 우리 지정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그거를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이게 뭐 국립암센터의 암 진단이 문제가 된다라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절차를 거쳐서 발급이 된 건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위조가 된 건지 그거를 따지면 되는데 보험회사는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오로지 그냥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실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국립암센터 진단이 암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지급을 하기는 싫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비치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또 보험사하고 이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간의 커넥션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지는데요. 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참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치아보험이에요. 네. 치아보험을 들면 그러면은 이 고가의 어떤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해야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약간 좀 솔깃했거든요. 네. 이 보험 약관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또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가입하고 나서 1년 후부터 보장이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2년 전까지는 50%만 보장이 되고 2년이 지나야 이제 가입 금액의 이제 100%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철 치료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임플란트 같은 게 있고 이제 보존 치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떼우는 치료 있잖아요. 네. 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또 횟수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상해로 된 건 아니고 충치로 뭐 썩어서 완전히 뽑아야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이고 네. 더군다나 이전에 멀쩡했던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그런 치아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제 보존 치료를 받았던 그런 치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멀쩡한데 앞으로 썩어서 충치로 뽑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이게 갱신이 60세까지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예. 이후에는 보장이 안 돼요. 예. 사실 실제 이제 치료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 상품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보험 납입금 같은 경우에요. 이게 네. 왠지 내가 많이 내놓으면 보장 범위나 또 금액도 많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보험료 올리는 기준도 보험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고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보장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를 할 때도 나는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의료비와 상관없는 사망보험금을 잔뜩 넣고 설계를 한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필요와 상관없는 내용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것과 실제 이제 보장 혜택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업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좀 당국의 어떤 움직임도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좀 보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보험금을 네. 잘 타려면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불안하니까 가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약관에 속지 않는 법, 뭐 잘 보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소비자가 공부를 해서 하기는 사실상 현재 약관에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네. 약관 자체가 우리가 일반 상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모르면 설명서를 보잖아요. 보면은 소비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식의 약관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게 네.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이렇게 소비자도 이제 보험사를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모든 의료비를 보험사에 의존을 해야 된다.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40대에 가입하면 이제 15,000원 정도 의료실비 특약보험료만 따졌을 때 그렇거든요. 네. 이게 갱신형이에요. 예. 그럼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80세만 돼도 이게 보험료가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한 달에. 어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게 그냥 어느 괴담이 아니라 실제 금감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중도 네, 그렇다고 해약하면은 하면은- 그럼 거의 못 받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노후의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료비 관련해서 보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별도 저축을 꼭 병행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좀 이해가 쉬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빨리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기술, IT 기술인 것 같습니다. IT 산업 이야기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지 되는데 오늘은 IT로 보는 경제 시간에 구글이 인수를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데요. 유튜브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윤훈주 과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즐겨봤는데 요즘엔 광고 때문에 막 짜증도 좀 나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유튜브가 사실 이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선보인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역사가 네. 어떻게 되죠? 네, 유튜브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업체로 유명한 페이팔의 개발자였던 스티브 첸이 예. 직장 동료들과 2005년에 창업을 만든 동영상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속 늘어났고 이제 시스템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때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던 구글과 이해관계 맞아가지고 구글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그래서 그때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참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제는. 예,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 구글의 수익 중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렇게 계산을 따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유튜브에 대한 수익은 정확히 지금 제 정리는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 구글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은 검색 광고, 보통 우리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하는 광고 수익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광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흑자는 내고 있는 거죠? 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흑자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구글의 이제 규모 자체는 상당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도 인수를 해서 2011년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 매출이 한 1조 11년도부터는 매출이 1조 1,000억 원 정도의 네. 이익이 7천억이 넘는 네. 7천억이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 뭐 거의 그 인터넷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네네. 얼마나 되죠? 유튜브는 현재 월 사용자가 한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월 사용자가 한 10억 명을 넘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과 유사한 사용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은 보통 이제 PC보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예. 그렇죠. 그 사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페이스북 같은 게 모바일 사용 비중이 한 70% 정도를 넘습니다. 네.
예, 유튜브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한 유튜브 동영상 시청 시간이 전체 유튜브 시청 시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절반 가까이가 모바일로 유튜브를 본다는 건데요. 네네. 스마트폰의 성장이 그러면은 유튜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IT 산업 전반적으로 모바일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나 뉴스, 웹툰, 동영상 등을 소비하고 있고 네. 유튜브도 이러한 모바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는 광고로만 돈을 버나요? 이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죠? 유튜브의 수익 모델은 가장 큰 부분 역시 광고입니다. 네. 하지만 광고와 함께 유료 서비스가 함께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라면은 어떤 거죠? 유료 서비스라면 어떤 올 가입비를 내고요. 예. 어떤 채널들을 광고 없이 그 네. 채널을 계속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종류의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가 봐요. 네, 채널이라는 게 이제 게임이라든지 예. 교육이라든지 뉴스, 스포츠, 또 음악까지 한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별로 채널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중에서 특정 채널에 대해서 유료를 가입을 해서 구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 사용자가 월 10억 명이다. 광고 매출은 그러면 10억 명을 통해서 얼마나 올리고 있는 거죠? 광고 매출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매출이 한 1조 1천억 정도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5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매출이죠? 네네. 예. 이 이제 광고 매출은 콘텐츠 제작업체와 매출을 나누게 되는데요. 네. 매출을 이제 구글이 한 45% 정도의 매출을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작년과 같은 2조 6천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광고를 통해서 버는 돈의 45%는 구글이 갖고 네, 나머지 55%는 컨텐츠를 만든 사람이 갖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됩니다. 거죠. 그럼 뭐 이게 조회수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광고 비중이 이제 광고라는 게 종류에 따라서 네. 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건당 한 1원 정도의 네. 수익을 내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은 조회를 해야지 100만 원 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전문 제작 업체에서 만든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네. 막 인지도도 있고 그래서 글로벌하게 했을 때 100만 조회수를 쉽게 넘을 수가 있는데 네. 일반인들이 UCC라고 해서 예.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들은 사실 100만 조회수를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은 얼마나 조회해서 얼마 벌었어요? 강남 스타일은 거의 20억 개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 예.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한 80억 이상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싸이가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싸이의 그 소속사가 받게 된 건가요? 네, 소속사가 이제 받아서 아마도? 이제 또 배분을 이제 하게 되는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80억 원을 유튜브 광고로 올렸다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예. 네, 대단하죠. 그러면 유튜브 광고의 형태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유튜브 광고는 크게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부분하고요. 예. 그리고 동영상 인스트림 광고라는 것은 나눠집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화면의 특정 영역의 광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여준 형태인데요. 네. 보통 이제 배너 광고라고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의 우측 상단에 배치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튜브 동영상이 실행될 때 하단에 이렇게 팝업 형태로 네. 오버레이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애들은 괜찮은데요. 이제 동영상을 딱 플레이를 하면은 광고를 5초 동안 봐야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건 어떤 거죠? 이 방식은 이제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라고 해서요. 네. 유튜브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네. 이런 트루뷰 방식은 5초간 이제 광고를 보여주고 이후에 사용자가 스킵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뷰라고 하면은 뭐 진짜로 봤다 이런 의미예요? 네, 맞습니다. 네. 사용자가 진짜로 본 광고라는 의미고요. 예.
사용자가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실행하면 광고가 이제 뜨고 예. 5초 후에 이제 메뉴가 스킵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전 재빨리 스킵을 하는데. 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광고주한테 네.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는 아. 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의 윤훈주 과장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올레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레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내년의 최저임금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며칠 전에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4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동계가 반대하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정부에서는 좀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금 노동계의 핫 이슈들 모아서 3부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